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원종호입니다.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제가 교수님보다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수님이 그래도 혼자 다 하시면 좀 지루한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좀 그 양념을 넣는 게 좀 소화도 잘 되고 그렇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끼워 넣기로 제가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저를 소개하면 저는 뭐 이게 사업성 분석할 만한 여력이 되는지 안 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전직이 금융기관에서 30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조금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성 분석이라고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문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어떤가? 그리고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뭘 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이제 보통 사업성 분석을 할 때 산식을 이렇게 씁니다. 아웃풋을 인풋으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이제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아웃풋을 가지고 인풋으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할 때 벤치마크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게 사업성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아니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보고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런 산식을 대부분 씁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 실적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고 그 결과값이 1보다 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다 라고 판단이 되면 판단 결과는 리스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스크를 볼 때는 우선 뭐 하이 리스크,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 리스크 프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회적으로는 내가 투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학문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야기할 때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내가 투자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 이거하고 좀 다른 견지를 갖게 된다. 우선은 산식은 위험 대비 수익성. 실질적으로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 하더라도 위험이 상당히 높으면 어떻게 할 거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약 뭐 1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투자하는 금액이 보통 1,000원 단위로부터 시작하는데 위험이 높은 만큼 10억을 받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너무 높으면 이 가치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리스크 분석을 해서 우선 하이 리스크가 나왔다, 이 위험이 높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리턴이 뭐냐, 하이 리스크에서 하이 리턴을 하게 되면 위험이 높지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리턴이 크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기 투자자다,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패가망신 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고스톱 치다가 막판에 못 먹어도 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해당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못 가진 자의 성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한번 판을 흔들어서 한번 움켜 줍는 이런 기회가 없으면 나에게 복구할 기회가 없다라고 할 때 이런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많고요. 다음에 이제 하이 리스크인데 로우 리턴인 경우에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차고 투자자인데 대부분 바보 멍청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왜냐하면 위험은 이렇게 높은데 돌아올 것도 없는데 거기 투자하면 바보 아니면 멍청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부분이 하이 리스크 하이 로우 리턴이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두 가지를 중에서 하나만 잘못 판단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리턴이 굉장히 높은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가봤더니 아니다. 아니면 리스크가 낮은 줄 알았는데 가봤더니 높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회에 있는 투자 현상을 파악할 때 교과서처럼 딱딱 해가지고 아 이건 하이 리스크야, 이건 하이 리턴이야, 로우 리턴이야 딱딱 분류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고, 요거는 시장의 변화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분석이 쉽지 않다. 다음 이제 로우 리스크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우 리스크일 때 리턴이 하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아이템이 혁신적인 아이템일 때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대박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는 불러줍니다. 그리고 로우 리스크일 때 로우 리턴인 경우에는 안전하게 투자자. 보통 대부분 은행에 예금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수주의자라고 부르고 가진 자의 성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크 프리인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위험이 전혀 없는 경우는 우리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땅 짓고 헤엄치기가 여기 해당되는 거니까 이렇게 리스크 프리인 부분이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분석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분석할 거냐 하는 부분은 우선 발전소 건설, 발전소 운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 그 교수님하고 회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스킵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저는 요 수익성 분석에서 대차 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차 대조표를 보면 아까 교수님이 한번 보여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산 형태가 자본이 총 500억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면 그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대략 한 470억 이상 정도의 자금이 투자될 것 같고 약 30억 정도의 유동자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데, 그 사이에 부채는 450억을 PF로 조달했기 때문에 고정부채가 450억이 되고 우리가 투자한 자본이 50억이어서 자기 자본 50억 해서 부채와 자본 총계 500억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심플한 대차 대조표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면, 손익계산서는 아까 교수님이 보여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총 매출액은 214억인데 여기에 이제 그 전기 판매 수익만 넣고 열 판매 수익은 총액이 한 4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그 열 판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지역에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빼고 가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비가 한 24억씩 지출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비고란에 비지출 항목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이따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출 합계는 교수님 자료에 의하면 94억이고 영업이익 120억. 그래서 PF를 약 한 5년 정도, 20년 동안 상환하는데, 요거는 뭐 상환 기간을 뭐 3년 거치 기간을 두고 상환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단 계산하기 쉽게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그 43억씩 1년에 43억씩 상환하는 걸로 되고, 경상이익이 세금 공제 전에 77억이 되고 세금은 약 17억 정도를 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60억 정도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 60억을 전체 다 배당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종 적립금이라든가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는 충당금을 쌓는다고 보고 배당금이 50억 정도 돼서 교수님이 계산하신 그 계산표와 일치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성 검토를 봐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장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야 이제 무조건 생각할 때 다 됐다 그 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럼 우리 지금 아직까지 건설할 부지도 안 만들어졌잖아. 어디다 만들 거야? 하는 건설 부지도 이제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돈 10억이나 아니면 8억 정도 자본금을 내고 저기 허가 비용 이런 부분들을 내고 나머지 토지 5,000평 정도를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금 조달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50억? 이거 어떻게 조달하지? 다 그러면 그 허가 받으려고 그러면 서류 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다던데, 서류 준비는 누가 해?
그 인허가 받으려고 하면 공무원이 뭐 기다리고 있다가 어서 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도장 찍어줄까? 그거 아닐 것 같고, 산자부에 가면 뭐 이것저것 해오라는 것도 많을 것 같고, 또 지자체에 가면 이것저것 팁 잡는 것도 많을 것 같다. 이런 허가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러면 이거 허가 받았으면 누가 건물 짓지? 건설업체 선정해야 되고, 야, 건설업체 하려면 타인자본 450억 PF 조달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램비언이 해주는 건가? 램비언이 안 해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 그 다음에 민원 발생. 요즘 뭐 그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 많이 생긴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그 이게 모형이 그 발전소를 조그만 것 같으면 그 보여주기도 쉬운데, 이 건설이 돼야지 발전소가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전에 짓기 전에 허가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일단 현수막 걸고 결사 반대부터 시작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있는 거고, 그러면 회사는 누가 운영하지? 부터 우리가 그 예상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과제가 발생하면 해결의 주체는 코젠 플러스에다가 준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 방법은 보증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코젠 플러스가 이제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보증 부분은 보증 보험 회사를 선정해서, 요거는 아마 서울 보증보험이 될 것 같고요. 보증서 종류는 선급금 보증, 이 계약 이행 보증으로 저희가 문의를 하려고 하니까, 계약 이행 보증은 우리가 낸 금액의 10% 밖에 보증이 안 된다고 해서 8억을 내고 8천만 원을 보증받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보증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보증서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증 금액은 선급금 지급액 전액, 여기에 지금 이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미확인이니까 좀 더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대책은 계약이 불이행됐습니다. 우리가 코젠 플러스와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선급금을 8억 원을 지급했는데, 그 계약이 우리 촘촘하게 제가 지금 과제라고 했던 부분들을 다 계약서에 명시한 다음에 그 계약이 이행이 안 된다고 하게 되면 보증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 계약 불이행에 따른 선급금을 돌려받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발전소가 건설이 되었다라고 가정하고 수지를 한번 분석해 보면, 교수님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연간 배당금 규모는 예상으로 해서 50억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한 자본금은 약 10억 원 정도인데, 교수님이 주신 자료는 8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토지를 한 5,000평 정도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구매해서 제공한다고 하면 약 1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러프하게 계산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연간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그 총 배당금이 50억 원인데 우리가 10억을 투자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자본금이 우리가 낸 게 50억이고, 아니 총 자본이 50억이고 우리가 10억을 했으니까 500억인데, 여기에 이제 그 쉐어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300%의 리턴을 받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아까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벤치마크라고 하는 거를 계산해 보면 500%면 좋은 거야? 다른 데는 더 높은 데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시험 성적이 뭐 5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50점에서 다 100점이 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니까, 이 벤치마크를 한번 살펴보면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연 1.75%이고요. 코픽스 대출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각 시중은행이 신규로 담보를 잡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할 때 기준금리를 정하는 게 코픽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요 금리가 한 1.99%이고요. 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는 약 3.0%. 요거 3.0% 하려고 그러면 가서 지점장한테 가서 딜을 해야 돼요. 내가 좀 금리 더 달라, 아니면 내고도 하고 해서 이 정도 해야 3.0 정도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2.2에서 2.5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는 대략 한 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보다 한 0.5% 정도 높습니다. 근데 이게 0.5% 더 받으려면 1인당 한도 5천만 원 이내로 예금할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 환산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임대 수익을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로 바꿀 때 얼마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 정도 수익이 되면 월세로 바꾸는 게 좋다 하는 부분이 대략 현재는 한 6.0에서 7.0 정도의 환산을 해서 전세를 월세로 올려받는 이런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계산을 해보면 뭐 대부분 뭐 10% 넘는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500%라고 하는 거는 참 말씀드리기에 참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상 수익을 보면 그룹에서 총 투자한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될 것 같고, 나의 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점유비는 10억 원에 10% 해당된다고 보고, 우리가 지분 쉐어 비율이 60%입니다. 40%를 코젠 플러스가 가져가고 우리 지분을 60%를 갖고 오기 때문에 배당할 총 금액은 50억 원이고, 나의 배당 금액은 산식은 50억 곱하기 60%의 10%를 곱하면 금액이 3억 원이 나옵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배당해야 될 금액은 3억 원이 나오고, 그러면 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느냐 하면 배당 소득세는 14%입니다. 배당 소득세에 같이 따라다니는 친구가 주민세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배당 소득세의 10%를 또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약 한 420만 원 정도가 돼서 실수령액은 3억 원에서 4,620만 원을 빼고 나면 한 2억 5,30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액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당 2억 5천이 세금으로 나오게 되면, 배당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산출할 때 일단 다른 소득이 없다. 종합소득세는 합산해서 2배, 부사, 근일이라고 하는 소득 5가지를 7가지 합쳐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다른 소득은 없고 요 소득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공제할 금액도 없다. 기초공제만 가정한다. 기초공제는 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종합소득세 대상 금액은 아까 2억 5,380만 원을 받았는데, 금융소득세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빼고 2억 3,380만 원이 종합소득세 대상 금액이 되고, 여기에 기초공제 900만 원을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세 표준액이 2억 3,290만 원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는데 소득세 세율표는 이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뭐 1,200만 원일 때는 뭐 6%, 뭐 4,600만 원까지는 15%, 이게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하는 세율을 갖고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득이 얼마인 사람은 얼마, 얼마인 사람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니까, 지금 우리가 요렇게 하고 법인세는 또 요런 과세 세율 구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받은 세율을 요 계산표 산식에다가 싹 집어넣으면 금액이 싹 계산돼서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2억 3,290만 원을 세금을 넣게 되면 세금이 8,800만 원이 나오고 1,940만 원을 공제받아가지고 납부해야 될 세금은 6,910만 원이 되고, 이것을 세율로 환산해 보면 세율은 29.7% 세율이 된다. 그리고 주민세를 포함해서 계산하게 되면 총 세율은 32.6%를 부담하는 세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부 합산 과세이기 때문에 배우자하고 둘이 나눠도 똑같습니다. 나눌 때는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까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총 6,910만 원만큼을 종합소득세로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후소득은 배당 금액이 3억 원이고 납부할 세금은 배당소득세 4,620만 원, 종합소득세 6,910만 원, 세금 합계는 1억 1,500만 원이 되고, 실제 3억 원 받아가지고 요만큼 세금 내고 나면 내가 받아오는 소득은 1억 8,4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내가 얼마나 받은 거냐? 실제 소득은 1억 8,400만 원 받은 거고, 투자 금액은 1억이니까 실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185%. 이 연간 185%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 예금하면 지점장하고 가서 내고 해도 3.0%밖에 어렵다. 근데 185%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설마 그런 데가 있을까?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전 투자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내고 배당금을 받는 금액이 3억이라고 했으니까 300%가 되고요. 세후 투자 수익률은 말씀드린 대로 세금 다 내고 종합소득세까지 다 내고 나면 연 185%가 되고, 이거는 투자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종합소득세 낼 때 뭐 공제 받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분산 투자 시에는 예를 들면 1억을 5천만 원씩 아버지와 아들이 따로따로 했다 할 때는 이 세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본 차입액 상환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아까 그 50억 원을 본사가 다른 데서부터 차입을 해가지고 론을 일으켜 준다라고 했어요. 이 50억 원을 자본금을 만들어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쉐어하는 비율이 60%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환 금액이 30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 금액을 내고 나면 아까 했던 부분의 계산이 약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타 예상 수익액이라고 하는 부분이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썼는데,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노이에서 그 핵담판이 결렬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영변 플러스 알파인데 그 영변에다가 알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알파를 안 준다고 하니까 그 대신에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손익계산서를 볼 때 거기에 지출 외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부분을 연간 한 23억 정도씩 상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23억을 상각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 발전소의 수명이 2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년이 되면 그 기계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그걸 다시 20년 후에 그 기계를 새로 사서 설치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23억씩을 매년 적립을 해서 마지막에 20년 후에는 있는 부분은 고철로 팔으면 10% 정도는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90%에 해당되는 한 450억 정도의 돈을 충당해 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고 나면 그 20억을 발전소를 계속 한다고 하면, 새로 충당을 해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이제 대출금 없이 발전소를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하나는 나 그만할래 이제 20년 했으니까 이제 돈 받는 것도 뒤로 하고 그냥 청산하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500억을 우리가 쉐어해서 나눠 갖는다고 하게 되면, 이 말씀드린 대로 이거 갯돈 타는 거나 마찬가지고, 잡복 이거 중요한 건데, 잡복은 고습 주다가 잡복하면 그 피를 2장씩 주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뻑은 다른 사람이 싼 거는 하나씩 주는데 잡복은 2장씩 준다. 그래서 이 잡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 알파를 꼭 기억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 185%보다 플러스 알파가 더 클 수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상속재산으로 써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투자 결정에 대한 쪽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보고 투자 결정을 못하면 보통 다른 사람들이 결정장애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대신에 투자는 자기 책임하에,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믿고 야 이게 그럴까 하는 부분들은 한 번씩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은 챙겨보시고,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학습해 보시고, 또 이후에 우리 송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답지 않으세요? 진짜 전문가답죠. 예. 예. 당연히 국민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지점장까지 했으니 이 정도야 뭐 기본이겠죠. 예, 참고로 아까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실제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50억을 다 냈다. 아까 내가 1억 투자했으면 자기 자본 다 냈으면 5억 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50억 다 안 냈잖아요. 본사에서 해준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 진짜 50억 냈으면 5억 낸 거예요. 5억, 그러니까
방금 투자 비율이 100%였으면 5배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본사에서 자기 지분을 40%를 가져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0억을 내야 될 거를 42억 정도를 본사에서 처리를 해준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8억밖에 10억밖에 안 내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가 50억 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는 100%는 20%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어있는 계산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정호 본부장님이 앞으로 이제 일을 진두지휘해 나가실 텐데,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 나갈 때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오실 때 올리온 그룹에서는 투자자를 모집하려고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가 투자하는데 여러분도 꼽사리 끼려면 끼워라 이 말이지. 이미 저희는 기본 투자가 다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려면 옆에 이제 꼽사리 낄 자리는 주겠다. 이것이 현재 저희 투자지. 영업만 한다고 그랬으면 진즉했죠.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지금 5개월 연구한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연구했겠어요? 남 투자시키는 거 연구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 듣고 가서 야 투자해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5개월을 연구했어요? 우리가 투자하려고. 그래서 바로 이번에 저희가 투자금을 결정한 이유가 이만큼 조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투자하고 우리는 뒤에서 마케팅만 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온 발전사업 안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